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36번 지문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지문의 주제문은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매점과 소비 방식의 변화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먹을 거를 산다든지 그게 바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라고 얘기를 하죠. 전자상거래가 생기기 전에 소매점이 어땠는지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생기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roughly 이게 대략이란 뜻이에요. 대략 20년 전에 brick and mortar store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석본에 보면 아마 이게 오프라인 상점, 가게들 이렇게 써 있을 건데요. 여러분 브릭은 벽돌입니다. 그리고 몰타 같은 경우에는 그 시멘트를 섞은 반죽과 같은 건데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벽돌을 쌓고 몰타를 바르고 벽돌을 쌓고 몰타를 바르고 이게 지금 뭔지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 가게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일반적인 가게들은 began to give away to electronic commerce. 그러니까 줄여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가 되겠죠. 커머스라는 것 자체가 교역, 교류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 오프라인 건물들은 began to 부정사, ing 전환 가능하죠. giving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시작 동사니까요. 시작했습니다. to give away 자리를 내어주기를 시작했죠. 누구에게? 전자상거래에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20년 전쯤이에요. For good or bad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the shift 이러한 변화인데요.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뭘까요? 앞에 나왔던 오프라인 가게에서 전자상거래로 자리를 내줬다 그랬죠. 즉 이제 소비 방식은 전자상거래로 변화한 거 맞죠?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무엇을 바꿔놨습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놓게 되었어요. 쇼핑하는 경험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오프라인 가게에서 혹은 온라인 가게에서 무엇을 더 선호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비가 올 때 무엇인가 꼭 사러 가야 한다면은 나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쵸? 하지만 요즘의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요. 손가락 하나로, 지문 하나로 모든 게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인식을, 쇼핑 경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인식을 그렇게 바꿔놓았군요. Nowhere was the shift more obvious than with book sales. 한 가지 예시가 나와요. nowhere가 나오면서 부정어에 no를 달고 들어가요. 그 어떤 곳에도 이러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More obvious. 더 분명한 변화는 없었다. 뭐보다? 도서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는 도서 판매에서 가장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 어떠한 곳에서도 도서 판매보다 더 분명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즉 도서 판매 분야에서 가장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콤마 위치로 잡아주면서요. is how online bookstores got their start. 오케이.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 자체에서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온라인 서점들이 자신들의 시작을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the way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the way하고 how는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서점들이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physical bookstores. 물리적인 서점들은 단순히 could나 stock, 이게 stock이 재고라는 뜻도 있고 쌓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리적인 서점들은 간단히 쌓아 올릴 수 없었습니다. As many titles as, 뭐만큼이나 많은 것을 쌓아 올릴 수 없었냐면은 titles라고 하면 이런 제목이죠. 쉽게 말하면 책이라고 해볼까요? 많은 책들을 쌓아 올릴 수 없어요. 뭐만큼? 가상의 서점이 할 수 있는 것만큼 stock, 이게 지금 생략이 됐네요. 앞에 나온 이 친구가 생략이 됐네요. 가상의 서점, 그러니까는 온라인 서점을 말하는 거죠. 온라인 서점이 책들을 재고로 쌓아 나올 수 있는 만큼이나 물리적인 서점들,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서점이라고 할까요? 오프라인 서점들은 많은 책들을 쌓아 올릴 수 없어요. 그렇겠죠. 그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오프라인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수용할 수 있는, 책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에서 사게 되면은 뭐 장소에 제한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책들을 다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There is only so much space available on shelf. 그러니까 그냥 뭐만큼이나 많은 공간이 있냐면은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선반 그 자체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단 방식의 변화예요. 물리적인 서점들,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들은 많은 책들을 재고로 쌓아둘 수 없어요. 뭐만큼? 온라인 서점만큼이나. In addition to, 또 나왔네요. 뭐뭐 외에도 라는 뜻이었었죠. 엄청난 다양성 외에도 온라인 서점들은 또한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공격적인, 적극적인 할인들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Thanks to, 뭐 덕분에 그 온라인 서점들의 더 낮은 운영하는 비용, 운영비 덕분에요. 무엇을 할 수 있었다? 적극적인 할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온라인에서 사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료도 있을 거고 월세도 있을 거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될 거고 전기세도 나갈 거고 수도세도 분명히 쓸 거예요. 그렇죠? 관리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인 쿠폰을 줄 수 없겠죠. 하지만 온라인 서점들, 뭐 가게세가 나갑니까? 임대료가 나가요? 월세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차적인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할인을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었겠죠. The combination of lower prices and greater section led to the slow, steady rise of online bookstores.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네요. 결합인데, 혼합인데 더 낮은 가격들과 더 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섹션에 의해서 그 앞에 나왔었던 잠깐만요. 섹션이 아닌가요? 셀렉션이군요. 글씨 하나 못 읽어요. 선택이죠, 선택. 글씨도 못 읽고. 더 낮은 가격들과 더 많은 선택들의 결합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느리고 하지만 꾸준한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서점들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면은 온라인 서점의 대세가 됐다라는 거죠. Before long, 머지않아, 곧이란 뜻이죠. 머지않아 전자상거래의 도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뭐 할 정도로요? 포함시킬 정도로. 뭐 부가적인 카테고리들, 이를테면은 CD, 음반, 뭐 DVD와 같은 것을 포함할 정도로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었대요. 근데 실제로 그 특정한 오프라인 도서 판매처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책만 파는 거 아닙니다. 뭐 가수들의 음반도 팔고 영화도 팔아요. 왜냐면은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는 곧 스노우볼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노우볼이라는 거는 눈공, 즉 눈덩이인데요. 의미가 뭐냐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보였습니까? 전자상거래라는 것은요, 점차적으로 더 커졌어요. 무엇으로 더 커졌죠? 엄청난 산업. 오늘날의 엄청난 산업으로 눈덩이처럼 커졌죠. 아,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는 도서 시장부터 시작했다가 점차적으로 더 큰 산업이 되었군요. 그런데 어쨌든 콤마 where 그러한 엄청난 산업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From A to B, 화장실 휴지에서부터 온라인에서 자동차와 같은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매점과 소비 방식이 변화했었죠. 다양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 가지 예시가 바로 도서시장이었었고, 도서시장이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면서 다른 부분까지들도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36번 지문이었습니다. 쉬웠죠? 그 다음 37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지문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함축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표현을 왜 썼는지 함축된 내용을 파악해야만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시험 대비를 하면서 2000개의 문제까지도 풀었었죠. 함의추론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요. 제가 특정한 사이트에 문제 출제를 하게 되면서 저는 함의추론 파트를 제가 그 팀장으로 맡고 있기도 하거든요.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영어 수업하면서 말을 왜 계속 돌리죠? 예시를 왜 다양하게 하죠, 지우야? 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즉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돌려나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문학작품 이해하려고요. 함축된 내용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Literary works, 문학의 작품들. 이거 또 단어 나올 거 알지? 뭐 literate 그리고 literal 이런 거 나올 거 알죠? 근데 이거 스프링 단어장에서도 했었고요. 이번에 23년 9월 모의고사에서 illiterate 나온 적 있죠? 그래서 뜻 써드리지 않겠습니다. literate, literal, literary 이 세 가지는 제가 여러분 고등학생 되시기 전부터 제발 반드시 외워놔라 라고 할 정도로 많이 강조했던 단어들입니다. 문학의 작품들, 즉 문학 작품들은 그 본성 그대로 서제스트합니다.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한번 봐볼까요? 제안하다라는 뜻 말고요. 뭐라기보다는 설명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암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학 작품들은 imply합니다. 함축한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기보다는요. state. 진술하다죠. 자신의 주장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주장들을 진술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함축합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보다는 암시합니다. 맞는 말이죠. 문학작품이요. 여러분 국어 같은 경우에서 문학작품 설명할 때 민수쌤이나 아니면 허원 선생님이 되게 많이 설명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도로 한 말이고 이게 무슨 맥락이고 이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문학작품은 설명하기보다는 암시하고 진술하기보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함축을 하기 때문이죠. This broad generalization, however, 하지만 이러한 폭넓은 일반화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이 일반화가 뭔 줄 알아요? 앞에 나온 거요. 문학작품은 암시하는 거예요. 문학작품은 함축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반화라는 것은요. 꼭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Works of literature. 문학이라는 명사네요. 즉 문학작품들이 포함하지 않는다. 무엇을? 직접적인 진술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직접적인 진술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때에 따라서 문학이라는 것은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화라고 나왔잖아요. 문학작품은 진술이 아니라 함축이야. 설명이 아니라 암시야. 근데 너무 일반화를 크게 했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꼭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지 않는 건 아니야. 진술을 하기도 하는 거야. 계속 가볼까요? Depending on 여기서는 뭐뭐에 의존하는이 아니라 뭐뭐에 따라서 정도가 되겠죠? 언제 문학작품들이 쓰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by whom 누구에 쓰였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였는지에 따라서 문학작품이라는 것들은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Large amounts of direct telling 엄청나게 많은 양 직접적인 진술에 이게 말하기라는 뜻이니까 진술이라고 할게요. 언제 쓰였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였는지에 따라서 문학작품은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적은 암시와 더 적은 함축, 더 적은 암시와 함축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받아내는 거 맞죠? 문학작품 진술하기도 해. 그 시대상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였는지에 따라서 직접적인 표현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암시와 함축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걸 말하는 거죠. But 하지만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그 비율인데 무엇의 비율? 문학작품의 showing to telling 이거는 VS로 볼까요? 뭐뭐 대 그래서 보여주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의 비율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보여준다라는 것은 telling이 진술이었죠. 그럼 이거는 함축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함축과 진술 그 사이의 비율이 무엇이든지 간에 there is always something 무엇인가는 언제나 있습니다. For readers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네요. 독자들이 해석해야만 하는 무엇인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자들이 해석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함축된 의미를 직접 해석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수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진수라는 함축적인 진술과 관련된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이 더 많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독자들이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있대요. 따라서 우리는 ask the question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What does the text suggest? 그러게 이 글이 무엇을 암시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와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해요. 이런 방법으로써요. to approach, 접근하다라는 뜻이죠. 문학적인 해석에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도대체 이 글이 무슨 뜻이야? 무엇을 암시하는 거야? 와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요. to begin ing, 아까 말한 것처럼 투부정사 전환도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시작하는 방식인데 이 글의 함축적인 의미들 됐어요. 이 글의 함축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지와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학적인 해석에 접근하는 방법이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글이 함축하는 바가 뭐야? 와 같이 생각하도록 하는 방법을 묘사하기도 한대요. 마지막에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What a text implies. what이 불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오고 imply의 목적어 없으니까 what절 맞죠? 바꿔 쓰게 되면 대답 잘 하시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the thing 대신나 the thing which 바꿔 쓸 수 있고요. 어떤 글이 함축하는 것은 종종 엄청나게 재미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하세요?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인데 여기에서는 형용사의 역할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전치사를 지우고 greatly 다시 부사가 되면서 interesting 이렇게 형용사로 다시 만들 수 있겠죠. 글이 함축하는 것은 엄청나게 재밌어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무엇과 관련된 일이죠? figuring out, 알아내는 건데요. 글의 함축적인 의미들을 알아내는 것과 관련된 우리의 일은 주어고 여기가 동사네. 아우 여기도 모기가 왜 이렇게 많어? 어우 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그리고 도대체 이 글이 함축하는 게 뭐지? 라는 걸 알아내기 위한 우리의 일은 테스트, 시험해 봅니다. 우리의 분석적인 힘들을 시험해 보죠. 그래서 제가 매일 뭐라고 해요? 매번 여러분한테 수업 끝나고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뭔지 분석은 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너 분석 몇 번 했어? 너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어? 제가 매번 이런 말 하죠?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런 말 하실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말 못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분석은 했니? 맨날 얘기하죠.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어떤 글이 함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분석적인 힘을 시험합니다. In considering what a text suggests,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어떤 글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고려해 볼 때에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practice, 여기서는 연습이 아니라 기량,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글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suggest의 목적어 없고 what 앞에 선행사 없어요. 어떤 글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지? In making sense of a text. 보통 우리가 make sense라고 말하면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하. 분석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함축된 의미를 알아내는 것과 관련 있고 그게 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한 능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문장이 무엇을 전달하는지 이 문장이 무엇을 함축하고 암시하는지 꼼꼼하게 분석해라 라고 말하는 지문 37번 지문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요, 사진은요, 하객동에 있는 국어 선생님이 수업하던 거를 제가 찍어놨는데요. 지금 이 수라라는 시인가 봐요. 일제강점기 때 있었고 가족과 흩어진 것에 대한 시였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방이다. 이것이 함축하는 게 뭘까? 시간적 배경.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여서 어두웠을 거야. 거미가 참 힘들었을 거야.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야 라는 걸 암시한대요. 그리고 나는 가슴이 짜릿하다라는 그 문구 자체가 죄책감이나 슬픔을 암시하게 되겠고 창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라는 표현 자체는
부정적이고 힘듦 그리고 가족과 같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보았었는데요. 이게 바로 문학 작품에서 물론 직접적인 진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집이나 그쵸? 직접적인 진술도 있긴 하지만 방금 본 것처럼 함축과 암시 그게 독자에게 재미있는 부분이며 우리가 그것을 무엇인지 뜻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겠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7번 지문이고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랑 이동할 곳이 있어서 37번 지문까지 마무리를 하고 38번부터는 추후에 촬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가 다가오네요. 21년 11월 모의고사 계속해서 여러분 분석하셔서 완전히 여러분의 지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